이 사건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검사들한테 이루 말할 수 없는 협박과 회유가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검찰은 개혁하고 있고 검찰은 달라졌다고 이야기를 하죠.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집에서 대법원 판결 결과를 뉴스로 보았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구나. 이 싸움을 계속 해야 되는구나. 진실의 힘은 가장 강하다고 믿고요. 판결 나왔을 때는 집에서 소식을 들으신 건가요? 딱 들으셨을 때 한마디로 어떤 마음이셨어요? 사실은 판결 전날 좀 많이 울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장례식장에서 추행을 당했던 것이 2010년, 그리고 유례없는 인사를 받았던 것이 2015년, JTBC에 인터뷰를 했던 것이 2018년이었습니다. 10년, 5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나 많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기 때문에 드디어 끝났구나 라는 안도감이 사실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다가 집에서 대법원 판결 결과를 뉴스로 보았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최고법원이 이렇게 진실과 정의에 눈을 감을 수가 있나 하는 마음과 함께 아직도 끝나지 않았구나. 이 싸움을 계속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굉장히 마음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하는 거다. 저자들이 보복을 시작할 텐데 어떻게 할 생각이냐. 보복을 당하지 않으려면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는데 두렵고 화가 났어요. 국가가 법이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못해서 피해자 홀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싸움을 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보호받지 못했을 때는 그 권력자들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을 어쩌면 평생 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그러면서도 그렇게 파렴치한 자들의 보복을 두려워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 피해자에게 남은 것은 죽거나 아니면 정치를 하거나 하는 선택밖에 남아있지 않는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태근 씨가 그동안 주장했던 핵심 사실상 다 받아들여졌다고 보는데요. 이게 법리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일단 대법원 판결 이후에 심리 미진이 없었거든요. 그것은 사실은 전부 인정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즉 가해자가 추행을 하고 또 이것을 덮기 위해서 인사원칙에 위반해서 유례없는 인사를 했다. 이런 사실을 대법원에서 다 인정을 한 것이죠. 그럼에도 대법원은 그 원칙이 절대적, 이리적 기준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사원칙 위반이 아니니까 인사보복이 재량 범위 내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사실 인사보복이 재량이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판결이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법조인들도 판결 자체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판결에 있는 문구 자체로도. 일부에서는 이제 직권남용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한 법률 조항이라서 이게 또 무한정 넓혀질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법률가로서는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그런데 저는 직권남용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검찰의 이번에 인사, 그리고 사법농단에 있어서의 직권, 그리고 제 사건에 있어서의 직권을 똑같이 다 같이 직권남용이다라고 같은 내용의 사건, 어떤 성격의 사건이라고 보는 것은 사실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사건의 경우는 명백히 개인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 그런 목적을 위해서 유례없는 인사를 했고, 그 인사는 명백히 검찰에 있는 인사 원칙에 반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모든 직권남용을 넓힐 수는 없어. 그래서 이것도 직권의 범위 내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생각해요. 그 판결대로 하면 어떤 인사불이익을 주거나 뭐 인사특혜를 주거나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검사님에 대한 것도 있고, 서검사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게 검찰 내 어떤 시그널인지 그런 우려는 좀 들더라고요. 어떻게 네. 보세요? 그 점이 사실은 가장 마음 아픈 부분이에요. 사실 제가 어떤 한 사람을 처벌하거나 어떤 한 사람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서 입을 연 것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검찰의 이런 썩은 부분이 드러나서 검찰이 개혁되기를 바라고 제 후배들이 또 다른 여성들이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한 일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는 검사도 변호사도 하지 못하고 평생 집 밖에 나오지 못하는 삶을 살더라도 그런 부분이 바뀐다면 괜찮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부분이에요. 그렇게 제 어떤 개인적인 면에서만 본다면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됐고 그렇다면 제 말이 사실 진실인 것이 전부 인정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안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사보복이 재량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나 내부 고발자를 마음대로 인사조치를 해도 된다는 어떻게 보면 인사보복의 길을 또 제2차 가해의 길을 활짝 열어준 것이거든요. 어떤 분은 앞으로 피해자들은 입 다물고 그냥 죽으라는 판결이다. 이것은 죽음의 길을 열어준 판결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이렇게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가 법이 피해자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피해자에게 남은 선택은 죽음밖에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한다는 것은 사실 좀 믿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태근 씨가 한 번이라도 직접이든 간접이든 접촉을 해 단 한 번도 없고요. 사과를 한 적도 단 한 번도 없고요. 단지 매스컴이나 법원에만 사죄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에만 들었습니다. 정말 사실은 제가 굉장히 우습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제가 입을 그렇게 JTBC 인터뷰를 한 직후에도 가해자가 어떤 잘못을 인정하거나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가해자를 용서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가해자를 용서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이제까지 이 사회가 가해자에게 피해자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네가 가해자를 용서해라. 가해자가 부인하고 있지만 용서해라. 가해자가 사죄하지 않았지만 용서해라고 강요해온 사회였거든요. 저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는 가해자를 용서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최종적으로 가해자가 어떤 벌을 받을지는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피해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용서를 강요하는 사회는 강요하는 문화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판결이 나서 다들 걱정을 많이 했는데 페북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게 이기고 있다는 말을 되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1, 2심에서는 인정받았다가 이렇게 된 상황이라서 이런 말씀을 하시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그런 글을 쓰셨는지. 제가 입을 연 것은 도저히 당시 상황에서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방법도 또 검찰 내의 성폭력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인사보복을 제지할 방법도 그런 범죄를 은폐하는 것을 저지할 방법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어서 사표를 내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조용히 사표를 내는 것이 가장 행복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대로 입을 다물고 그냥 사표를 내면 검찰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인데 그렇다면 그와 같은 범죄가 계속되고 또 그와 같은 범죄가 계속 덮일 것이 명백한데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일을 해온 검사라는 내가 그냥 그렇게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었던 것인데 당신은 사실 과연 검찰에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조차 생각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해자는 검찰 내에서 거의 최고의 권력자였고 그 라인은 여전히 견고했고 또 이런 내부 고발의 경우 내부에서 조직 보호라는 미명하에 진실을 가리고 내부 고발자만 희생시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대놓고 부실 수사를 하긴 했지만 기소가 됐고 또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는 것을 보면서 아, 그래도 정의가 이기는구나. 진실은 결국 모습을 드러내는구나. 하고 사실 큰 위안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매우 실망스럽기는 했지만 그렇게 대놓고 검찰이 부실 수사를 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검찰에서 저를 음해하고 그렇게 많은 검사들이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해댔어도 결국 사실은 모두 인정되었다는 것이 매우 긍정적이었고요. 또 제가 검찰이 개혁되기를 후배들이 여성들이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했던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또 관련 법률들이 통과되고 있고 느리기는 하지만 성폭력에 대한 인식들이 바뀌어 나가고 있고 그런 점들은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이기고 있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실은 뿌리는 사람이 따로 있고 걷어들이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저 제 역할이 씨 뿌리는 사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그들의 그 견고한 법에 그 견고한 벽에 조금이라도 균열을 냈다면 저는 커다란 성공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거의 최종적인 판결이기 때문에 뒤집힐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어쨌든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형사가 안 되면은 민사도 있고 또 그게 안 되더라도 수십 년 후에 정말 거짓말을 했던 검사와 직원 중에 퇴사를 하고 죽기 전에 양심 선언을 하는 직원이나 검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진실의 힘은 가장 강하다고 믿고요. 그 진실이라는 것은 언젠간 밝혀질 것이랍니다. 그것이 당장이 아니고 10년 후가 아니고 제가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고 해도 저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고 믿어요. 눈물이 그렇게 울면 마를 것 같은데도 그렇더라고요. 네.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이제 그 타라냐 버크라고 미투 창시자라고 불리는 그분 인터뷰에서 되게 인상에 남는 구절이 뭐냐면 미투가 힘이 센 게 매번 이기거나 유명인 가해자를 단번에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파괴됐던 피해자의 인격과 존엄을 되찾는 과정이라서 힘이 센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나는데 서검사도 나올 때까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8년 동안 어쨌든 얘기를 못했던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때 어떤 계기로 그 인터뷰를 하기 전에 한 달 전쯤에 심리 상담사로부터 8년 만에 처음으로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말이 저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위안이 되었거든요.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끝없이 내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구나.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했을까? 라면서 제 자신을 자책해온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무렵 헐리우드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여배우들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는 미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저렇게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들도 성폭력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못하고 견뎌야 됐구나. 결코 이것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더 커지게 됐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미투가 그렇게 크게 발화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 전까지 어떤 이런 성폭력이 있는 경우 가해자를 오히려 옹호하고 피해자를 비난해온 그런 비정상적인 문화가 너무나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또 검찰이라는 조직은 엄청난 권력을 가진 것이고 가해자는 엄청난 최고의 권력자였기 때문에 과연 제가 입을 열 때 어떤 결과가 있을지는 사실 굉장히 두려웠던 부분이에요. 검찰에서는 여전히 저를 저 유명해지려고 한 일이다, 지가 정치하고 싶어서 한 일이다 라고 저를 음해하고 있지만 이전의 피해자들 중에 그렇게 된 사람들이 있나요? 너무나 우스운 이야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라는 사람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제가 겪은 범죄 행위조차 입을 열지 못한다면 검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제가 검사로서 살아온 10여 년간의 저의 인생을 부정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심리 상담은 그때 처음 받으신 건가요? 네, 처음 받았던 거예요.
하여튼 8년 동안 계속 그 괴로움이 있었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제가 주변에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는 상사나 동료에게 상의를 하였지만 모든 사람이 가해자가 너무나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너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너만 더 큰 상처를 받을 것이니 조용히 검찰을 그만두라. 조용히 검찰에서 나가라라고 조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네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런 일을 당했을 리가 없다.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해보아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조차 있었죠. 그 당시 장례식장 10년 전이긴 한데 왜 여성 검사가 근데 그 옆에 앉았어야 되는지 아마 그런 문화에서는 뭐 높은 사람 옆에는 네, 맞아요. 그런 그런 이유로 제가 밀려서 앉게 됐던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는 이게 기소까지 갈까 본인도 의심하면서 나서셨고 이렇게 내가 사회적인 존재가 될 거라는 생각보다는 두려움이 훨씬 컸죠.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를 내가 얘기하지 못하면 내가 죽어버릴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도 있고 네. 또 어쨌든 검사로서 내가 이걸 얘기해야겠다는 네, 맞아요. 두 가지가 다 있었을 것 같아요. 또 당시에도 어떤 회자되는 그런 성폭력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대부분 경우 가해자는 아무 일 없이 잘만 근무하고 피해자만 이름이 돌고 사진이 돌고 이상한 소문이 돌고 결국은 정상적인 근무를 하기 어려워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거든요. 2차, 3차, N차 가해들이 가해질 것이 너무나 명백한 상황이었죠. 당시 저는 서울 북부지검에서 여검사 최초로 특수부에 들어가서 좀 중요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어요. 집에 가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며칠씩 잠을 자야 될 정도로 일이 많았고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죠. 아이도 어리고 몸도 힘들었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추행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왜 뻔하게 있을 2차, 3차, N차 가해들까지도 내가 견뎌야 되는지 너무 화나고 억울하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직속 부장에게 상담을 하였고 개인적으로 사과를 받으면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 입장을 동료 검사가 전달해 주겠다고 해서 믿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어떤 사과도 받지 못했고 검찰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아서 그 입장이 과연 전달이 된 것인지조차 여전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조사단 검사들도 굉장히 검찰 내 조직에서 또 괴롭힘도 많이 당했다고 들었어요. 네, 네. 얼마 전에 이제 이문정 부장이 이렇게 뭐 칼럼 쓰고 또 네. 페북에 올린 글을 보면 제가 인터뷰를 하고 몇 달 후에 이제 굉장히 검찰의 유력 인사가 검찰에서 굉장히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문정 부장을 따로 이제 밥을 먹으면서 그렇죠. 너가 서지현 사건에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승진을 못 시켜줬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 사건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검사들 그리고 조사를 했던 검사들한테 이루 말할 수 없는 협박과 회유가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검찰은 바뀌고 있고 검찰은 개혁하고 있고 검찰은 달라졌다고 이야기를 하죠.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묻고 싶어요. 사실 제가 가장 큰 상처가 됐던 것은 검사들의 동료들의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사실은 검사로서 일을 하면서 당사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를 사실 일상 다반사로 봐왔거든요. 그렇지만 검사가 그것도 내 동료가 그렇게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함께 차 마시고 밥 먹고 사건을 의논하고 함께 웃고 울던 내가 동료라고 친구라고 믿었던 그들이 그렇게 명백하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사실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또 제가 문제 있는 검사라고 조직적으로 음해를 하는데 그렇게 잘 지내왔던 사람들이 모두가 침묵하는 것도 사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처음이고 유일하게 사회생활을, 직장생활을
했던 곳이고 제 젊음을 갈아 넣고 그토록 사랑했던 곳이고 제 동료와 친구들과 제 추억과 삶이 모두 들어있던 그곳에서 제 존재를 부정당하고 온갖 음해를 당하는 고통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사실 그 고통은 죽을 때까지도 치유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실 후회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다시 그런 상황이 온다면 똑같은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저는 용감해서 입을 연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입을 열었던 것이고 제가 정의를 진실을 밝히는 검사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일상이 힘든 거는 사실이에요.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사실 너무 힘들 때는 평행 이론을 떠올려요. 세상엔 또 다른 우주가 있고 또 다른 우주에서는 내가 이렇게 피해를 입지도 않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않고 그냥 내가 원했던 고요하고 평온한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제가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두 분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삶이라는 것은 일장춘몽도 아니고 그냥 눈 한 번 감았다 뜨면 끝나는 찰나 같은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고통도 찰나이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고 후회 없을 그런 삶을 살자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또 상처도 있지만 힘을 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저 보면서 이제 김복동 할머니도 생각나고 뭐 이토시오리도 그렇고 뭐 박창진 사무장님이랑도 개인적으로 뭐 잘 모르겠지만 이문정 검사님이나 안미영 검사 같은 분들이랑도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본인이 그러면서 어떻게 2년 동안 좀 변해왔다는 생각은 드세요? 사실 처음 입을 열기 이전에는 두려움이 너무나 컸지만 제가 입을 연 후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정말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시고 함께 미투 위드유를 외쳐주시는 것은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너무 큰 힘이 됐어요. 사실 아직 제대로 근무도 하지 못하고 또 집 밖에 잘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제 자신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이 변한 것은 사실 없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또 조직이 얼마나 사악한지 더 잘 알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고 조직을 사랑하는 제 마음 역시 변한 것이 없는 것 같고요. 우리 사회는 사실 너무나 느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변화해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법과 제도는 크게 변한 것이 없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폭력이 범죄라는 것, 그리고 성폭력이 결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 이전까지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비난해온 이 잔인한 공동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 이런 인식들이 생겨가고 또 커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해요. 김복동 선생님은 사실 병세가 너무 악화된 뒤에 제가 뵈어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컸어요. 국가가 제대로 국민을 또 피해자를 지켜주지 않으면 한 개인의 삶이 얼마나 철저히 파괴되는지 사실 너무나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고요. 또 그렇게 파괴된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개인이 얼마나 처절하게 싸워야 하는지,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지 사실 제가 감히 표현하기조차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토 시오리는 사실 저희는 다른 국가에서 다른 직업의 다른 나이의 여성이지만 너무나 많이 닮아 있었어요. 가해자가 권력자의 최측근이었고 권력을 이용해서 범죄를 덮었고 그 후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게 만들었고 그리고 여전히 범죄를 부인하고 사회와 조직에서는 우리를 미친년, 꽃뱀, 조직의 수치, 국가의 수치 라고 부르면서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음해를 하고 있죠. 일본에서는 오히려 그곳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협박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래서 시오리가 일본에 살지 못하고 지금 영국에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전에 이토 시오리랑 같이 인터뷰한 거 보니까 제가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데 나도 어쩌면 이 나라에서 못 살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은 지금은 어떠세요? 전혀 없지는 않죠. 그렇지만 다행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사실은 지지를 해주시고 응원을 보내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검사들을 보면 저는 뭐 한 명 한 명의 검사들은 굉장히 서검사도 그랬을 것 같고 자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기 일에 대해서.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자부심이랑 그 자기네들이 다 맞다는 모호류의 이런 자만심이라고 할까? 거기는 진짜 한 끗 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5년을 검사를 하셨으니까 검찰은 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사실은 동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검찰은 인사나 또 징계나 평가나 배당이나 모든 시스템이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시스템 하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그저 자기의 업무 속에서 업무에 충실하면서 다른 사건에 관심이 없고 침묵을 하다가 점점 부당한 지시도 따르게 되고 또 어떤 허위 진술이나 불법적인 일까지도 하게 되면서 어떤 그 절대적인 조직 안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마비돼 버리는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제가 상당히 저에게 충격적이고 내가 더 이상 검찰에 있을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한 사건이 있었는데 2017년도 정도에 국정원에 파견됐던 검사가 증거를 조작한 사건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그 검사가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사망에 대한 안타까움과 또 고인이 굉장히 인품이 훌륭하셨다고 해서 그런 인격의 고매함은 차치하더라도 검사가 증거를 조작했다는 것이 사실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공공연히 제가 보기 제 앞에서도 많은 간부들이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 거야. 나라도 그렇게 했을 거야 라고 너무나 당당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반박, 그 자리에서 토론이나 반박은? 해봤더니 네가 조직에서 상처를 많이 입어서 그렇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후배들이 제발 조용히 계시라고 했어요. 그런 이야기 하시면 큰일 난다고. 그런 걸 보면서 다들 최선을 다했겠지만 좀 자기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되돌아보거나 그런 생각 들은 적은 없나요? 나는 어떤 검사였나? 사실은 제가 이제 2004년에 임관을 했는데 딱 30살에 임관을 했거든요. 나이 어린 여자 검사로서 검사 일을 하는 것이 참 녹록지만은 않았어요. 제가 초임지가 홍성지청이었는데 제가 홍성지청에 근무한 최초의 여자 검사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세상에 여자도 다 검사를 하냐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고 제가 검사인데요 라면서 전화를 하면 야, 니년이 검사면 나는 대통령이다. 내가 왜 아가씨한테 조사받아야 되냐, 바꿔주라 라고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 사람이 많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내 한 명이 여자검사 전체를 대표할 수도 있구나. 정말 여자검사라는 이름에 욕을 먹이지 않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런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무서운 어떤 표정을 짓고 목소리도 크게 내고 해봤지만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내가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자. 그래서 최대한 말을 잘 듣고 그래서 진심으로 공감을 해서 당사자의 마음을 열고 그래서 진실을 발견해내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했어요. 물론 저도 인간이고 또 업무가 너무나 많았고 많이 부족했겠지만 제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했고 또 근무하는 청마다 굉장히 항상 상위의 실적으로 많은 상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입을 열었더니 검찰에서는 제가 업무 능력이 형편없고 대인관계가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 막 이렇게 음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검찰은 일반인이 보기엔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성적표가 나와요, 매달. 그래서 정말 세세하게 항목을 한 수십 가지로 나눠서 뭐 플러스 1점, 마이너스 1점, 플러스 3점 이렇게 성적을 매기거든요. 그러면 우습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객관적인 검사의 실적 자료가 될 수 있겠죠. 물론 그 실적이 좋다고 해서 일을 잘하는 것만은 아니지만요. 그런데 그 실적이 항상 뭐 상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적과 전혀 무관하게 나쁜 평점을 주었다는 것도 이번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검찰이 바뀔까 이런 얘기 많이 하셨지만 또 2년 동안 굉장히 많이 검찰 개혁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서초동 촛불 때도 뭐 그때 회복 보니까 뭐 서지현 검사가 거기 나왔네 안 나왔네 뭐 이런 말이 있었던데요. 제가 나왔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뭐죠? 정보하시는 분들이 수소문 하신다고 들었어요. 제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직은 집회 참석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옛날에는 인터뷰도 사실 그거 허가받았죠. 인터뷰가 허가제였고 이제 바뀌었죠. 제가 사표를 쓰고 한 일이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고 인터뷰를 했었고 제 인터뷰 이후에 신고제로 바뀌었어요. 맞아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큰일을 하셨네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신고제로 바뀐 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중간에 왜 피해자들이 기록 열람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 소원 얘기도 하셨었는데 그 부분은 그렇죠. 어때요? 원래는 그 피고인 이제 기소된 네. 피고인에게는 모든 수사 기록을 증거로 제출된 모든 수사 기록을 열람 복사를 해줘요. 그런데 정작 피해자에게는 자기 진술 조서만 복사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자기 진술은 자기가 어떻게 한 것인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범죄자들은 모든 수사 내용을 보고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누가 어떻게 진술했는지 다 알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만 피해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소원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추후에 열람 복사가 일부 됐어요. 주요 참고인의 진술 부분은 어느 정도 열람 복사가 됐고요. 그런데 참 그 기록을 보고 정말 굉장히 오래 알아두었죠. 정말 그렇게까지 동료들이 새빨간 거짓말을 했으리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고 사실은 그들도 그랬을 거예요. 피해자에게 이거를 복사를 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검찰이 그런 조직인데 이제 검찰이 자정 능력이 있느냐라는 질문도 있고 그래도 검찰 출신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요즘 보면 뭐 검경 수사권 조정도 있고 검찰 진술서 증거 능력 문제 굉장히 큰 변화인데 그런 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검찰에서 이제까지 수사권 조정에 반대했던 이유는 검사들이 법을 더 잘 알고 수사를 더 잘 한다는 이유였어요. 그런데 물론 유능한 검찰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아무리 유능하더라도 공정하지 못하면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검찰이 되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은 그리고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정말 수십 년간 이 사회의 화두였어요. 그리고 검찰의 개혁을 사회에서 국민들이 많이 요구를 했죠. 그런데 그 수십 년의 기간 동안 검찰은 도대체 어떤 자정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어요. 그렇게 많은 기회를 국민들이 주었지만 개혁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그랬던 검찰이 지금에 와서 이렇게 수사권 조정 법률이 통과되고 공수처 법률이 통과되자 내부에서 목소리를 낸 이문정 검사나 저 같은 사람 때문에 마치 이렇게 된 것처럼 비난을 하는 것은 사실 좀 받아들이기 어렵죠. 본인들이 그렇게 선택적 정의로 일부 사건은 덮고 일부 사건은 파고 이랬던 것이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던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객관적으로 자신들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검찰이 한 공도 크겠죠. 능력 있는 곳에서 정말 그런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거악을 뿌리 뽑고 해온 것도 사실이지만 아무리 그렇게 했더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국민에게 공정한 검찰이라는 그런 느낌을 주지 못한다면 검찰은 본인들 스스로를 좀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너무 긴 시간 힘든 인터뷰지만 다시 한번 인연을 같이 이렇게 돌아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기운 내시고 예, 다음에는 더 웃으면서 인터뷰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